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4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그 위치의 척도 가운데 백분위수 그리고 4분위수 구해봤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변동성의 척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강의안을 띄우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동성의 척도,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퍼져 있는 정도를 갖다 의미를 하죠. 그래서 변동성의 척도는 퍼져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변동성의 척도에는 그 범위, 4분위수 범위, 분산과 표준 편차, 그리고 변이계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위치의 척도, 특히 이제 그 중심 위치의 척도 나타내주는 그런 척도와 함께 변동성의 척도도 또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범위입니다. 우리가 시험 범위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볼 때 그때 범위와 동일한 범위입니다. 그래서 범위는 영어로 이제 range라고 얘기를 하고요. 앞자 따가지고 그냥 R이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범위는 주어진 자료에서 가장 큰 값, 최대값이죠. X max라고 이제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max, maximization 해서 이제 최대가 된 값, 최대값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값, 최소값이라고 하죠. X min이라고 이제 표현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자료에서 가장 큰 값, 최대값과 가장 작은 값, 최소값의 차이를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수식 보면은 범위 R은 최대값 Xmax에서 최소값 Xmax를 빼준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범위는 구하기가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변동성의 척도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표 2-15에 졸업생 12명의 대졸 초임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시면 이제 크기 순서로 쭉 나열해 놓은 게 여기 있는 요 표니까 보시면은 최대값은 3,325만 원, 최소값은 2,710만 원입니다. 그래서 범위는 그 둘의 차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3,325만 원과 2,710만 원의 차이, 615만 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범위는 장점이 무엇이냐? 가장 계산하기 쉽다라고 하는 게 장점입니다. 변동성의 척도 가운데 가장 계산하기 쉽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데 두 개의 관측치만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계산하기 편하다. 근데 문제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직 두 개의 관측치. 그러니까 앞선 예제에서는 12개의 관측치 중에 딸랑 두 개만 사용을 했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점은 이상치 특이값 아웃라이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영향을 심각하게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한 졸업생의 대졸 초임이 3,325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범위가 얼마가 되느냐? 1억 원에서 2,710만 원 빼준 7,29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12명 가운데 11명 초임이 2,710만 원에서 3,130만 원 사이에 있는데 범위가 이렇게 크다. 이게 자료의 변동성을 적절하게 잘 나타내 주냐?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문제점, 오직 두 개의 관측치만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특이값, 아웃라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변동성의 척도로 많이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변동성의 척도가 4분위수 범위입니다. 그래서 4분위수 범위는 인터쿼타일 레인지 또는 쿼타일 디비에이션 해서 4분 편차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쿼타일 디비에이션 4분 편차 라고 하기도 하고 4분위수 범위 인터쿼타일 레인지 그래서 인터쿼타일 레인지 앞자 따가지고 IQR이라고 이제 보통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4분위수 범위 4분 편차는 3, 4분위수 Q3에서 1, 4분위수 Q1을 빼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다시 말해서 중앙에 있는 50% 자료에 대한 범위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4분위수 범위는 좀 전에 말씀드린 범위의 문제점 가운데 특이값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다라고 했는데 4분위수 범위는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아무래도 덜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상치 특이값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변동성의 척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게 장점이긴 한데요. 그렇긴 한데 여전히 두 개의 관측치만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분산이라든지 표준편차라고 하는 변동성의 척도를 많이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뭐 예를 들어가지고 표 2-15에 있는 그 졸업생 12명의 대졸 채용 자료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구해봤죠. 3, 4분의 Q3는 3천만 원이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표 앞에 나와 있던 표를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1, 4분위수는 2,865만 원이었어요. 그럼 그 둘의 차이 4분위수 범위는 135만 원이다. 뭐 이렇게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식을 통해 가지고 뭐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1, 4분위수 Q1과 2, 4분위수 Q2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관측체 비율이 25%, 그다음에 중앙값 Q2, 2, 4분위수와 그리고 3, 4분위수 Q3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관측치가 또 25%죠. 그러면 Q1서부터 Q3까지는 자료의 50% 관측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50%의 관측치만 가지고 범위를 따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세 번째 변동성의 척도가 이제 분산입니다. 그래서 분산은 각 관측치와 산술평균, 평균의 차이를 제곱하고요. 그리고 그 평균을 계산한 값이 바로 이제 분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일 앞에 있는 거 각 관측치와 산술평균의 차이, 이걸 갖다 이제 편차, 영어로 devi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관측치와 산술평균의 차이, 편차를 구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제곱을 하죠.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평균을 계산하니까 이 분산을 갖다가 줄여서 분산을 이렇게 길게 정의하는 대신 좀 좁게 줄여가지고 정의하면은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편차 제곱을 다 구하고 편차를 구하고 편차 제곱을 구하고 편차 제곱을 다 합쳐가지고 그 관측지의 숫자 라지 n 뭐 또는 스몰 n, 근데 사실 스몰 n으로 나누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관측제 숫자로 나눈 것, 그러니까 평균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모집단 경우 같으면 모집단의 분산이 모 분산이라고 하고 시그마 제곱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걸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지 n개의 관측치 x1서부터 x 라지 n까지로 이루어진 모집단의 분산, 모분산 시그마 제곱은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첫 번째 관측치의 편차, 첫 번째 관측치의 편차는 이렇게 구하겠죠. x1에서 평균을 빼준 거, 이건 모집단이니까 모평균을 빼준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관측치의 편차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곱을 해주면은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관측치의 편차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이 놈은 두 번째 관측치의 편차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x2에서 뮤를 빼준 거, 이게 두 번째 관측치의 편차가 되고, 그다음에 제곱을 해주면은 두 번째 관측치 편차의 제곱이다. 그다음에 마지막 라지 n번째 관측치에서 모평균을 빼주면 이게 마지막 라지 n번째 관측치의 편차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제곱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더해주고요. 합쳐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놈을 라지 n으로 나눠주면, 즉 평균을 계산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간략하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맨 마지막 변에 있는 것, 그래서 i는 1서부터 라지 n까지 xi-뮤의 제곱을 다 합치고 그리고 나서 라지 n으로 나눠줘라 라고 하는 게 이제 모집단의 분산, 모분산 구하는 산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근데 이제 표본인 경우에는 표본의 분산을 표본 분산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보통 S제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표본 분산 구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일반적으로 스몰 n개의 관측치에 x1서부터 x 스몰 n까지로 이루어진 표본 분산 S제곱은 어떻게 구하느냐? 마찬가지로 구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관측치의 편차를 구하고요. 그리고 그놈의 제곱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측치의 편차를 구하고 그리고 제곱을 해주고 스몰 n번째 관측치의 편차 구하고 제곱을 해주고
그리고 합치면 되겠죠. 이게 편차 제곱 합이 될 테고요. 그놈을 뭐로다 나눠주냐? 중요합니다. 스몰 n-1, 즉 표본에 속한 관측체 숫자에서 1을 빼준 값으로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모분사는 평균을 내는데 라지 n으로 다 나눠줬죠. 근데 표본 분사는 평균을 내는데 그러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을 내는데 스몰 n이 아니라 스몰 n-1로 나눠주느냐라고 하는 거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걸 물어보시면 이것만 답하는데 거의 한 두세 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어차피 표본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표본의 특성을 구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처럼 표본 분산이라든지 표본 표준 편차, 표본의 평균을 구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모집단의 특성을 추리하는데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즉 모수를 추리하는데, 추정하는데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표본의 관측치수 스몰 n으로 나누지 않고 스몰 n-1로 나누어서 구해야 모수, 즉 모평균이나 모분산을 조금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이걸 이제 표현할 때 불편 추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본 분산 구할 때는 스몰 n이 아니라 스몰 n-1로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죠. 표본 분산도 편차 제곱의 평균이긴 한데, 근데 그때 평균을 낼 때 스몰 n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스몰 n-1로 나눠준다. 모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을 낼 때 라지 n 그대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균의 의미였잖아요. 근데 표본 분산 구할 때는 편차 제곱의 평균 구하면서 스몰 n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스몰 n-1로 나눠준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해야지 모수를 보다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 있는 예를 통해 가지고 한번 분산을 구해 보면요. 너무 길면 힘드니까 그 표 2-14에 나와 있는 5개 강좌 학생 자료가 있죠. 수강생 숫자 나타내 준 자료가 있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번 분산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좌는 학생 수가 46명이었고요. 두 번째 강좌는 54명, 세 번째 강좌는 42명, 네 번째 강좌 46명, 다섯 번째 강좌 3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평균 내면은 44명이었거든요. 그럼 첫 번째 강좌의 편차는 46에서 첫 번째 관측치 46에서 평균 44를 빼준 2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놈을 제곱해주면은 2의 제곱이니까 4가 됩니다. 두 번째 관측치는 학생 수가 54명이었고 평균이 44명이니까 편차를 구해보면 54에서 44 빼준 10명이 되고요. 10의 제곱은 100이다 라고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측치는 42명이었습니다. 평균 44명을 빼주면 마이너스 2명이 되고요. 제곱을 해주면은 4명 제곱이 되겠죠. 정확하게 단위가 명 제곱이 되겠죠. 명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 관측치는 46명이었습니다. 평균 44명을 빼주면 편차가 2명이고요. 제곱해주면 4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관측치는 32명이었고요. 평균 44명을 빼주면 마이너스 12, 제곱해주면 144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편차 제곱을 전부 다 합쳐주면은 그러면 이제 256이라고 하는 값을 찾아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256인데 이게 표본이니까 정말 표본의 크기, 즉 스몰 n 마이너스 1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256을 n-1 다섯 개, 여기서 n이 5니까 5개 강좌니까 n-1이 4가 되고요. 256을 4로 다 나눠주면은 표본의 분산은 64라고 하는 값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해내면 되는데 이거 손으로 구하려면 되게 어렵겠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구하면은 자기가 알아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구해주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거 한번
여기 좀 다른 예를 또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졸업생 12명의 대졸 초임 자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편차 구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졸업생 같으면 대졸 초임이 2,850만 원이었고요. 평균은 2,940만 원이에요. 편차 구하면 마이너스 90이 되고요. 편차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90의 제곱 8,100만 원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편차와 편차 제곱을 다 구하고 편차 제곱을 합치면은 30만 1,850이 돼버립니다. 단위는 만 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표본의 개수 스몰 n이 12였죠. 그러니까 스몰 n 마이너스 1은 11이 됩니다. 그래서 30만 1850을 11로 다 나눠준 표본의 분산은 얼마가 되느냐? 27,440.91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자, 두 자료 모두 다 편차의 합은 몇이에요? 편차 합은 두 자료 모두 다 제로입니다. 제로. 0이에요. 0. 요, 5개 대학 강좌 자료도 편차의 합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요 12명 졸업생 대졸 초임 자료도 편차의 합은 0이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편차의 합은 0인데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관측치에서 평균을 빼준 게 편차예요. 그래서 이 편차를 보면 어떤 건 양의 편차, 그러니까 플러스의 값을 갖는 편차, 어떤 건 음의 편차, 마이너스의 값을 갖는 편차인데 이것들이 모두 상쇄돼야지 평균을 정확히 구한 게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편차의 합은 제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편차의 합 가지고 구하면 변동성의 척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편차에다가 절대값을 구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편차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은 절대 평균 편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차의 절대값을 구하고 평균 낸 거 절대 평균 편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mean of absolute deviation 해가지고 MAD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해요. 매드.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놈 그 절대 평균 편차라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절대값 들어간 문제 나오면은 저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풀긴 풀었다 손 쳐더라도 굉장히 힘들죠. 일단 절대값이 나오는 방정식 같으면은 해를 갖다 구할 때 그때 조건을 두 개 이상 조건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답이 두 개 이상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부등식 같은 거 풀고 그럴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 절대 평균 편차라는 것도 말은 되긴 하는데 편차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절대값 절대값 취하고 그리고 나서 평균 내면은 이게 변동성의 척도로 활용할 수 있어.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절대 평균 편차를 갖다 사용하는 경우도 제가 한두 번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절대값이 들어가면은 좀 계산할 때 그리고 이제 수식으로 전개할 때 좀 굉장히 부담스럽다, 힘들다. 그래서 절대 평균 편차는 많이 활용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편차의 합은 당연히 제로가 나온다, 0이 나온다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세 문제, 서로 플러스의 편차, 마이너스 편차가 상쇄되어 가지고 편차 합이 제로가 나오기 때문에 편차 제곱의 합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분산의 단위는 원자료의 단위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편차를 구하고 제곱을 하죠. 그러니까 편차는 I번째 관측치에서 평균을 빼준 거니까 단위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I번째 관측치 단위가 명이고 그다음에 평균도 명으로 나오니까 이거 그 5개 대학 강좌 수강생 수 자료에서 보면 그렇죠. 그래서 편차도 명이 단위가 돼요. 그럼 편차의 제곱은 단위가 뭐냐?
명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놈을 갖다가 편차의 제곱 합을 합계를 내고요. 편차 제곱 합도 당연히 단위가 명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갖다가 12 빼기 1로다가 죄송합니다. 5 빼기 1로다 4로다 나눠줬죠. 근데 그거는 단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위가 분산의 단위는 원 자료의 단위의 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분산을 갖다가 수치적으로 해석하거나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분산은 보통 어떤 때 이용하느냐라고 하면 2개 이상의 변수에 대해서 변동성의 크기를 비교할 때 유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산이 크면 변동성도 크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럼 분산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뭐 범위나 좀 전에 했던 그 4분위수 범위와 비교를 해보면은 분산은 모든 관측치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첫 번째 관측치서부터 스몰 n번째 관측치, 그 표본에 속한 모든 관측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 모집단도 마찬가지죠. 모집단에 속한 모든 관측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단순하게 얼마나 퍼져 있는가 그걸 나타내기보다는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평균에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평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변동성이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척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분산을 갖다 이해할 때 크게 한 2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분산의 값은 0보다 적게 나올 수 없죠. 왜냐하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편차는 0보다 적게 나올 수 있죠. 근데 편차 제곱을 하면은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의 평균을 갖다 구한다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 분산값은 0보다 더 적게 나올 수는 없다. 0보다 적게 나왔다. 그럼 내가 계산 잘못한 거예요. 다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분산값은 0보다 적게 나올 수 없고요. 분산이 0이 되는 경우, 이때는 언제냐 하면은 모든 관측치가 똑같아가지고 그럼 평균도 그 모든 관측치의 크기하고 똑같겠죠. 그러면은 편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관측치가 5이다라고 하면 5개 관측치가 있는데 그 5개 관측치 모두 다 5이다라고 하면 평균도 5가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관측치의 편차, 즉 각각의 관측치 값에서 평균을 빼준 거 5에서 5 빼주면 빵, 5에서 5 빼주면 빵, 5에서 5 빼주면 빵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편차 제곱의 합이 빵이 되고요. 0이 되고요. 그거 관측치의 숫자 5에서 1 빼준 거 4로 다 나눠줘 봤자 여전히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분산 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분산의 값이 0이다라고 하면 모든 관측치가 동일하다. 그 변동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분산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해요. 표준 편차는 간단하죠. 표준 편차 영어로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해가지고 스몰 s라고 이제 표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니까 앞자 따가지고 SD라고 이제 약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SD라고 하는 게 나오면은 이게 통계와 관련돼 있으면 표준 편차 의미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표준 편차 말고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스탠다드 에러 앞자 따가지고 SE라고 이제 또 정말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배우는 건 우리가 표준 편차고요. SD 또는 스몰 s라고 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분산을 가지고 구하는데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다. 그러니까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요. 근데 분산의 제곱근은 어떤 숫자의 제곱근은 2개가 나오죠. 뭐 예를 들어 4라고 하면 4의 제곱근은 2도 제곱근이지만은 마이너스 2도 제곱근입니다. 그러니까 2의 제곱이 4고요. 마이너스 2의 제곱도 4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 시그마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의 제곱이 분산이니까 우리가 모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시그마 제곱의 양의 제곱근 하면은 그냥 시그마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그마는 0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표준 편차는 시그마, 표본 표준 편차는 S라고 표기를 한다. 그래서 그냥 보시면은 모표준 편차는
모분산에다가 루트 씌워준 거.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는 표본 분산에 루트 씌워준 거 제곱근, 양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서 예를 들어가지고 표 2-14에 있는 5개 강좌 자료 같으면은 분산 구해봤어요. 분산 64였어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64에 양의 제곱근 64에다 루트 씌워준 거 8이다라고 하는 거 찾아낼 수 있고요. 대조율 초임 자료 표 2-15에 있는 대조율 초임 자료의 표준 편차는 우리가 분산 구해봤더니 27,440.91이었어요. 여기다가 루트 씌워주면 그러면은 165.65라고 하는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분산이 있는데 표준 편차를 또 구하느냐? 이거 뭐 짜증나죠. 그렇긴 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산은 단위가 원 자료와 달라요. 원 자료의 단위의 제곱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분산의 단위가 원 자료의 단위의 제곱이니까 거기다가 제곱근을 씌워주면은 제곱근을 씌워주면 표준 편차가 되죠. 표준 편차는 원 자료의 단위와 같아지게 됩니다. 단위가 같으면은 플러스라든지 그러니까 더하기라든지 곱하기 빼기라든지 조작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표준 편차를 구하는 이유 분산은 원 자료의 단위와 다른데 정확하게 엄밀하게는 원 자료의 단위의 제곱인데 표준 편차는 원 자료의 단위와 같기 때문에 표준 편차를 또 별개로 한 번 더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표본 분산하고 표본 표준 편차 계산하는 거 실제로 이거는 실습해볼 것도 없이 굉장히 간단하긴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긴 한데요. 그래도 한번 나중에 실습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변이계수예요. 그래서 변이계수는 영어로 coefficient of variation, 앞자 따가지고 CB 또는 중간에 오브의 앞자까지 따가지고 COB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변이계수는 이제 다른 표현을 변동계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변이계수는 굉장히 간단한 게요.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의 비율이다.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눠준 비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B 변이계수는 표준 편차 S를 표본 표준 편차 S를 표본 평균 X 바로 나눠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텐데요. 이러면은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는 건 왜 구하는지까지 정말 알겠어요. 정말 표준 편차는 그러니까 그 분산은 원 자료의 단위와 다르니까 표준 편차를 구해가지고 원 자료의 단위와 같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뭐 또 변이계수까지 구해?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변이계수를 구하는 이유는 변이계수를 가지고 변동성의 척도를 이용하는 이유는 평균의 차이가 크거나 또는 측정 단위가 다른 변수들의 변동성을 비교할 때 이 변이계수를 활용하면 굉장히 좀 편하게, 굉장히 좀 손쉽게 그 변동성을 두 자리의 변동성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의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1, 2, 3, 4, 5라고 하는 자료하고 100, 200, 300, 400, 500이라고 하는 자료하고 분산을 구한다라고 하면 또는 표준 편차를 구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100, 200, 300, 400, 500 일대의 표준 편차가 1, 2, 3, 4, 5 일대의 표준 편차보다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크니까 당연히 100, 200, 300, 400, 500 이 자료의 변동성이 1, 2, 3, 4, 5라는 자료의 변동성보다 더 크다라고 판단하기 쉬워요. 그런데 만약에 1, 2, 3, 4, 5가 단위가 미터이고요. 100, 200, 300, 400, 500이 단위가 센티미터이다라고 하면 두 자료는 똑같게 되거든요. 근데 변동성은 센티미터로 센티미터로 활용해가지고 찾아낸 그 자료의 변동성이 더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물론 표준 편차의 단위가 원절의 단위와 같기 때문에 그거 비교해보면 두 자료의 변동성이 똑같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걸 빼고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이제 평균의 차이가 그 평균의 차이가 일단 커지고요. 그러다 보면은 표준 편차도 차이가 생기고 그럼 표준 편차가 클수록 변동성이 더 크네. 100, 200, 300, 400, 500이라는 자료의 변동성이 더 크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즉 평균의 차이가 크거나
다르거나 또는 측정 단위가 좀 전처럼 다르다라고 하면 그때는 표준 편차 말고 변이 계수를 구해가지고 변동성의 척도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균이 큰 자료의 표준 편차는 평균이 작은 자료의 표준 편차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표준 편차의 크기만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 즉 산포도 또는 변동성의 정도를 갖다가 측정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변이계수, 변동계수 또는 뭐 CB 또는 뭐 COB라고 불리우는 이놈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표 2-14 우리가 구해봤어요. 5개 강좌 자료에서 표본 평균은 44였고요. 표본 표준 편차는 8이었어요. 그러니까 변이계수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의 속도니까 표준 편차가 분자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걸 평균으로다가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그 표준화 시켜준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표준화는 아닌데,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다 나눠준다. 표준 편차 8이었고요. 그다음에 표본 평균 44였어요. 그래서 8을 44로 나눠주면은 5개 강좌 자료의 12, 변이 계수는 0.1818, 그래서 18.18%이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5에 있는 대졸초임 자료, 이것도 우리 평균하고 표준 편차 구해봤거든요. 그래서 표본 평균이 그때 2940이었고요. 표준 편차는 165.65였어요. 그럼 변이 계수는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눠준 놈 165.65를 2940으로 나눠준 놈 얼마가 되냐면 0.0563이 됩니다. 5.63%가 돼요. 그래서 5개 강좌 자료의 변이 계수는 18.18%, 12명 대졸초임 자료의 변이 계수는 5.63%. 어떤 게 더 적냐면은 12명 대졸초임 자료가 변이 계수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대졸초임 자료의 변동성이 5개 강좌 자료의 변동성보다 더 적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웬만한 그 기술통계법, 그러니까 기술 통계량을 갖다가 웬만한 것들은 다 구현해 봤어요. 물론 뒤에 이제 첨도라든지 외도라든지 하는 것까지도 이제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기술통계법을 활용해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어떻게 이런 모든 거 우리가 지금 소개해 드린 그 정량적 측정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한꺼번에 구할 수 있는지까지 또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